이 영상에는 블랙피쉬 출판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요즘 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 책들을 쭉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중간고사랑 합평 준비가 좀 겹쳐가지고 나름 마음이 좀 초조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꽤 많은 책들을 만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시기에 어떤 책들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늘 그랬듯이 요즘 읽은 책들부터 소개를 할게요. 총 3권을 가지고 왔는데 각기 정말 다른 매력들을 가진 책이라서 아마 여러분께 다양한 선택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양상규 작가의 어디에나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이고요. 출판사는 블랙피쉬입니다. 제목에서 딱 서점에 관한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디에나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은 실제로 경주에 있는 동네 서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줄여서 어서어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이 어서어서를 운영하시는 저자분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책이에요. 처음 서점을 열기로 결심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책은 어떻게 입고했는지, 어서어서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어서어서를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등등 그야말로 어서어서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목표까지 모두 담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서점이 많이 생겨나면서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 지금 어서어서는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는 월 4천만 원까지 됐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무사히 자리를 잡아서 운영되고 있는 서점인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어서어서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읽능약 책봉투부터 아날로그한 서점의 분위기까지 저자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예로 서점의 아날로그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코드 스캐너나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님이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의 가격과 위치를 모두 외우고 또 수기로 작성을 해서 재고 관리를 하신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SNS 같은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서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어서어서라는 해시태그와 이름이 탄생하게 된 그런 일화도 있고, 이런 것처럼 아날로그적인 컨셉과 SNS를 통한 홍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책을 파는 곳이라는 서점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한 고민 같은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실제 가게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채널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 이 채널을 콘텐츠를 올리는 어떤 플랫폼? 공간으로는 인식을 했어도 제가 가진 하나의 브랜드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분이 어서어서의 전체적인 컨셉부터 디테일한 요소까지 하나하나 다 다듬고 정비하면서 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읽으니까 생각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서점에 비치할 책을 입고할 때처럼 저도 제 취향에 맞는 소수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책, 저에게 낯선 스타일의 책들도 더 넓게 서치하고 셀렉해서 컨텐츠를 다양하게 꾸며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지금까지는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영상 올릴까 이런 고민과 기획을 주로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길게 보고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다듬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서점이랑 이 북튜브가 물론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서점을 운영하는 저자분의 생생한 노력 그 자체를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동네 서점을 운영한다는 것, 나만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관한 일을 하거나 혹은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하면 근데 왜 하필 책이에요? 근데 왜 하필 서점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저자분께는 이 책이 그에 대한 아주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피땀 눈물이 어린 과정? 그리고 서점 구석구석에 밴 나의 신념과 애정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든 거잖아요. 왜 하필 책이에요? 라는 질문에 내가 쓴 책으로 답변을 한다.
생각만 해도 참 멋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네 서점의 그 구체적인 사례, 어서어서라는 브랜드 자체를 알게 돼서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요. 서점을 방문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카운터 뒤에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도움도 되었고요. 더불어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서점이 더욱 많아지고 또 활발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서점에 관심 있으신 분, 혹은 나만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읽은 책은 전자책으로 읽은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백석 시인에 관한 소설이에요. 전쟁 후에 북에서 살게 된 그의 녹록지 않았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석 시인은 북에서 시도 쓰고 아동시도 쓰고 러시아어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당의 이데올로기에 충분히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평양에서 양강도 삼수군의 관평리로 보내져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시인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시를 마음껏 쓸 수 없었고 당에서 원하는 시, 당의 이념을 찬양하는 시만을 써야 했던 이 백석 시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또 위태로운 삶을 어떻게 보냈을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백석 시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죠. 아무래도 자료의 양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경로도 많이 없으니까 이 책 역시 그의 삶을 온전히 복원했다기보다는 그 공백으로 남아있는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한번 소설적으로 상상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석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책은 백기행, 기행이라는 본명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 백석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북에서 원하는 작품 세계를 펼치지 못했던 어느 시인, 백기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는 느낌이었어요. 21세기에 그에게 붙은 위대한 시인이나 사랑받는 시인이라는 수식어들을 싹 걷어내고 시를 쓰는 인간으로서의 그의 내밀한 내면을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넘어서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걸렸던 상황들이니까. 그리고 당의 철저한 개입에 의해서 그의 작품 세계가 계속 부정당하는 거를 지켜보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조마조마하고 또 암담하고. 하지만 그렇게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밀려나고 또 흔들리면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참 많은 지지를 보내게 됐고 시 쓰기를 멈추기는 했어도 그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버텨내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제 바람이고 일종의 상상이죠. 실제 그의 삶이 어땠을지, 마음이 어땠을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품었을 수많은 마음들 중에 한두 갈래 정도는 좀 짐작 비슷하게 해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작가의 말에서 김현수 작가님이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신 바 있는데 정말 당이라는 거대한 집단 앞에 홀로 선 백석, 백기행의 마음은 그야말로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과제 때문에 이 책을 전날 좀 급하게 읽느라고 전자책으로 사서 읽었었거든요. 몇 주 전에. 근데 다 읽고 나서 종이책을 살걸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종이책으로 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세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상우 작가의 두 사람이 걸어가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지면에 발표된 작품들을 한 권으로 묶으면서 장편소설의 형태로 수정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하기를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닌 낯선 배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제가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실험적인 형식이나 이미지의 나열이나 언어의 해체, 파편적인 문장과 장면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책이 아마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상우 작가님의 책을 제가 지금 처음 읽은 거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파악한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고요.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의 서술에 익숙한 편이 아니에요. 많이 안 읽어본 탓이 제일 크고 전통적인 형식의 소설이나 그런 문체, 서사 이런 거에 워낙 익숙한 것도 있고 처음에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이 문장은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이야기지? 이 사람들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논리와 이해의 범위 안에 이야기를 어떻게든 좀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죠, 억지로. 그러다가, 이 소설은 그런 방식의 읽기를 거부하는 소설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 포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어떤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캐치하려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좀 포기를 하는 게 몸에 긴장을 푸는 게 은근히 쉽지 않잖아요. 어느새 보면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세가 되게 경직되어 있고 저한테는 이 책을 읽는 게 마음의 긴장을 끊임없이 풀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읽다가 지쳐서 내려놓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열심히 제 습관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책을 다 읽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장 덕분이었습니다. 읽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장인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포스트잇을 꽤 많이 붙여놨습니다. 인상 깊은 표현과 문장들이 정말 많았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정으로 막 읽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이미지나 감정을 아주 강렬하게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보라로 무너지는 햇볕, 울지 않고도 하루 종일 운 것처럼 깨끗한 기분, 눈을 감아 세계를 부재시킬 줄 아는 강아지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마음에 탁 걸려서 계속 곱씹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너무 힘들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인지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쓰여있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의도인가? 또 이렇게 막 해서 이게 의도인가? 이게 이 책의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전히 쉽지 않아요.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드물고 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간은 제가 좀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들,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읽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스타일의 책도 종종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표지도 너무 멋있고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읽었다라고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상의 전부입니다. 노력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책을 읽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득하게 좀 읽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이스 캐럴 오츠 작가의 흉가, 이름사 책인데 제일 처음 수록된 흉가라는 단편을 하나 읽었고요. 김금희 작가의 너무 한낮의 연애, 문학동네 책인데 단편 2개, 너무 한낮의 연애랑 조중균의 3개 읽었고 오해진 평론가의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이 책은 5월의 봄 책인데 첫 번째 장편의 시대와 이야기꾼의 우울이라는 장을 읽었고 실비 제르맹 작가의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 문학동네 책인데 이 책은 다시 읽는 거거든요. 시작하기는 했는데 몇 장 못 읽었어요. 왜 이러지? 중간고사랑 합평이랑 겹쳐서 마음이 좀 초조하고 어딘가 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읽고 있으면 가령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이 책이 와서 나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또 다른 장 하나를 읽고 더 책을 다른 걸 읽자 하고서 책을 얘를 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와요. 얘가 와서 얘, 나 읽고 있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래 김금희 작가님의 단편 읽어야지 하고서 읽고 있으면 얘가 옵니다. 너 고딕소설에 관심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면서 이 4권의 책이 한꺼번에 저에게 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저를 괴롭히는 거죠. 아니 동시에 이렇게 많은 책이 읽고 싶어지면 어떡하냐고. 물론 그래서 책을 사는 거고 이제 읽으려고 쌓아두는 거고 펼치는 거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또 열심히 읽어야죠.
아무튼 그래서 책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는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지금은 감상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서 다들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책들 같이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산 책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책입니다. 수전 손택과 조나선 콧 작가의 수전 손택의 말. 마음 산책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게 경쾌한 에디션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좀 더 큰 판형의 양장본 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담한 반양장본 버전으로도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인터뷰나 기록 등의 형태로 남은 인물들의 말을 이렇게 한데 엮은 마음 산책의 말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이자 평론가이자 극작가, 연출가, 감독, 사회운동가인 수전 손택이 1978년 롤링스톤과 한 인터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수전 손택 작가는 뉴욕 지성계의 여왕으로 불렸다고 하죠. 젠더 이슈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했고 또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 소개. 성적 자유의 주체인 여성을 단죄하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과 젠더 질서를 포함한 모든 전형적인 범죄에 도전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 책 속의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 경쾌한 에디션이라는 에디션, 편하게 꺼내서 읽을 수 있는 판형이라는 점 때문에 이 표지도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문 한두 페이지 정도는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을 양심상 읽고 있는 책 파트에 넣지는 못하겠다. 아직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산책들 파트에 넣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표지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죠. 마사 누스바움 교수의 타인에 대한 연민. 출판사는 RH 코리아이고요. 이 책은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혐오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겠지만 21세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어떤 문제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혐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성별과 성적 지향, 계층, 정치적 이념, 종교, 인종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타인을 혐오하고 그 혐오를 쉽게 드러내고 그것이 또 구체적인 폭력의 형태로 가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혹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가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혐오라는 것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넘어서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제에 있던 그 우아하게라는 표현도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샀던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거의 비슷한 주제이긴 한데 그거랑 연관해서 읽어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책을 아직도 다 못 읽었네요. 네, 아무튼 그 책의 부제도 우리가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는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아직 안 읽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읽어야죠. 마지막으로 산 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 책입니다. 이스라 작가의 부지런한 사람.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은 제가 리딩 루틴 영상에서도 이제 예약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책인데 드디어 배송이 와서 실물 책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글쓰기 수업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낸 에세이라고 해요. 글 쓰는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재미있고 또 애틋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책은 특히 글쓰기 수업,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요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안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동기부여를 받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사실 이 책을 전자책으로 사려고 했어요. 근데 종이책으로 산 이유가 이스라 작가님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신 거를 봤거든요. 아마 이 책 담당 편집자님께서 쓰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쇄부터는 표지에 사용되는 종이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원래 해외에서 생산되는 종이인데 이 책이 이렇게 정식으로 출간되기 전부터 예약 판매를 하던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종이가 모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종이가 표지에 사용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종이 재질, 표지 재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뭔가 이번에 이 책을 종이책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종이인지, 이게 뭐 희귀한 종이로 된 표지를 제가 산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니까. 뭐 설마 꼭 종이 때문이겠어요. 이스라 작가님이 글쓰기에 관해 쓰신 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샀던 거죠. 뭔가 표지에서부터 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게 있어. 이 책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산책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책들이 있었죠. 물론 이 중에 4권은 거의 설명도 못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네, 이번 11월에는 조금 더 진득하니 앉아서 책을 깊게 읽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이고요. 너무나 간절해, 진짜. 영상에서도 책 이야기를 더 자주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무튼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제 진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 가을에 운치 있는 정취를 느끼시는 약간 인사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블랙피쉬 출판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